천박한 집구석 주제에 상종하려고 하네. 그 더러운 흙발로 어딜 발을 들이는 거야.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현관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내뱉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사돈이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복도에 세워놓은 겁니다. 빌려 입은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고 허리를 90도로 숙인 수진의 아버지,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고른 한우 세트를 내밀다가 허공에서 손이 멈춰버린 수진의 어머니. 아이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돌아서는 등 뒤로 이런 말까지 쏘아붙입니다. 저런 집안 피가 반이나 섞였으니 공부를 시켜봐야 뭐가 되겠냐고요. 하지만 딱 한 달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치킨집은 문을 닫았고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계모임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그렇게 집안의 격을 자랑하던 시어머니는 작은 월세 원룸에 혼자 남게 됩니다. 수지는 대체 뭘 한 걸까요? 숫자 하나로 시댁의 모래성을 무너뜨린 똑똑한 며느리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3년 차, 이번 추석은 좀 달랐습니다. 태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올 추석에 친정 부모님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자. 양가가 같이 명절 보내면 좋잖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갈까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3초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그래, 알았어. 딱 그 한마디만 내뱉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톤이 마음에 걸렸지만 태호가 옆에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가 알았다고 했으면 허락한 거야. 걱정 마. 저는 그 말을 믿고 친정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으셨어요. 우리가 가도 되겠냐? 그럼요, 아버지. 사돈끼리 같이 명절 보내는 거죠. 진짜 괜찮은 거지? 아버지,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가도 폐가 안 되겠냐?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조심스러우신 건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추석 당일 아침 친정에 들러 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뒷좌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버지 종구는 어디선가 빌려오신 감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계셨어요. 어머니 순남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직접 고르셨다는 한우 세트와 과일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혹시 상자가 찌그러질까 두 손으로 꼭 감싸고 계셨습니다. 2시간 거리를 달리는 내내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창밖만 바라보셨는데 양복 어깨에 묻은 먼지를 몰래 털어내시는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는 아버지 넥타이 매듭을 한 번 더 고쳐드렸고 어머니 옷깃에 붙은 실밥을 떼어드렸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가 우리를 보았습니다. 눈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어요. 아버지 양복을, 어머니가 들고 있는 상자를, 그리고 저를 차례로요. 아버지가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이셨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명자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숙인 허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사이 뒤에서 신우이 정아가 나타났어요. 어머니가 두 손으로 내밀던 한우 세트를 정아가 받아들더니 상자를 뒤집어 바코드를 확인했습니다. 코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내려놓을 곳을 찾지 못한 채 그 손이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있었어요.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관 안쪽 대리석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천한 집안이 흙발로 어딜 들어와. 대리석 더럽혀지겠다. 아버지의 숙인 허리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정아는 팔짱을 낀 채 문틀에 기대어 구경하듯 서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들어가도 되죠? 명자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한 적 없어. 거기서 인사만 하고 가. 현관 밖으로 턱짓을 했어요. 태호가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어른들인데. 명자가 태호를 쏘아보았습니다. 태호의 입이 바로 닫혔어요. 정확히 7분이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현관 밖 복도에 서서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고 단 한 번도 현관에 나오지 않았어요. 명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으니까 이제 가. 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서며 어머니의 팔을 잡아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등을 보았어요. 빌려 입은 양복의 어깨선이 축 처져 있었고 그 등판이 유난히 좁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복도에서 시댁 현관문 너머로 명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런 집안이랑 사돈 맺은 게 내 팔자지. 손녀한테까지 저런 집안 피가 반이나 섞였으니 공부를 시켜봐야 뭐가 되겠어. 아버지는 분명 들으셨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만 다시 누르셨어요. 어머니는 끝내 소리를 죽여오셨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떨군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쥐어졌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걸 느꼈어요. 차에 타서 돌아가는 길 뒷좌석에서 아버지가 넥타이를 풀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이 좀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마디도 못하시고 아까 내밀지 못한 과일 상자를 다시 무릎에 올려놓은 채 창밖만 보셨습니다. 태호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어요. 엄마가 원래 좀 까탈스러워. 미안해. 저는 그 말이 사과가 아니라 면피라는 걸 알았습니다. 친정에 부모님을 내려드리고 차에서 내리시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가 양복 상의를 벗어 접으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속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명자가 한 말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타이핑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적어 넣었습니다. 메모장을 저장한 뒤 화장대 서랍에서 결혼할 때 보관해뒀던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전세 계약서, 그리고 친정아버지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이체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 겉면에 오늘 날짜를 볼펜으로 적고 옷장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그 서류들을 다시 넣으며 결혼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5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에 보태주시며 하셨던 말씀이요. 이거면 시작은 되겠다. 잘 살아라. 그 돈은 철물점 30년 장사의 전부였어요. 시댁에서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으셨죠. 오히려 명자가 그때 했던 말이 지금에서야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친정에서 겨우 그것밖에 못해줘? 저는 이제 그 5천만 원이 단순한 보증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아버지의 등뼈 같은 거였습니다. 새벽 2시 메모장 맨 아래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보증금 출처 증명 서류 확보 완료. 시댁 재정구조 파악은 아직? 기한은 한 달. 저장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엎어놓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들여다보는 거라는 결론이 났어요. 내일 시댁 아파트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한번 열람해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양복 어깨에 묻어있던 먼지가 눈꺼풀 안쪽에서 계속 어른거렸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시댁 아파트 주소를 입력했어요. 열람 수수료 7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 영수 명의에 빚 담보가 8천만 원 잡혀 있었어요. 이어서 영수 명의의 치킨 가게가 들어있는 상가 주소도 넣어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사업자 대출 4천만 원이 걸려 있었어요. 시댁이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아파트 2채의 가게 하나, 그 실체가 빚 위에 올려놓은 모래성이라는 걸 처음으로 정확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명자 명의의 아파트도 주소를 넣어 열어보았어요. 이 아파트는 빚 담보 없이 깨끗했지만 전세를 놓은 상태였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전세 보증금이 2억 원대로 잡혀 있었어요. 이 말은 명자가 이 아파트를 팔거나 무슨 일이 생겨도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었죠. 명자 명의 재산도 실질적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묶여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으며 화면을 캡처하고 휴대폰 메모장의 숫자들을 하나씩 옮겨 적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나서 태호의 휴대폰 뱅킹 앱 이체 내역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매달 15일에 시어머니에게 50만 원이 자동으로 빠지고 있었어요. 별도로 시누이 정아의 아이 학원비가 태호 카드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어학원 40만 원, 태권도 20만 원. 거기에 3달마다 한 번씩 명자에게 100만 원 안팎이 보내져 있었는데 적요란에 가게 운전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걸 합치면 태호 월급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 시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시댁 관련 지출을 달별로 정리해 내려갔어요.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용돈 50만 원과 학원비 60만 원, 여기에 분기마다 100만 원씩 가게 지원금. 결혼 3년이면 36개월, 고정 지출만 합쳐도 3,96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절 용돈이랑 비정기적으로 보낸 것까지 합하면 4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숫자였어요. 친정에서 보태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과 이 숫자를 나란히 적어 놓으니 구도가 선명해졌습니다. 시댁은 친정의 돈으로 시작한 살림에서 태호의 돈까지 빨아가고 있었고 정작 시어머니는 그 돈을 대준 친정을 천한 집안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점심에 회사 후배 은정이랑 밥을 먹었습니다. 은정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언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은 아닌데.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물었습니다. 은정아, 전세 보증금 중에 일부를 친정에서 보탠 건데 그 돈의 출처를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해? 은정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 밝았거든요. 은정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바로 대답했습니다. 이체 확인서, 친정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당시 계약서에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금상첨화지. 특약? 응, 보증금 중 얼마는 누구한테 받은 거라고 계약서에 적어 놓은 게 있으면 가장 확실해. 저는 그 내용을 휴대폰에 메모했고 점심값은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친정에 내려갔어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결혼할 때 보내주신 5천만 원 이체 내역이랑 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 좀 떼어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가 밥상 앞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다 모아뒀다. 봉투를 열었더니 은행 이체 확인서 원본, 당시 통장 사본, 적금 해지 확인서까지 전부 들어 있었어요.
봉투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돈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아버지가 봉투를 제 손에 밀어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갈라진 손이 봉투에서 떨어지는 게 더디었어요. 친정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시댁 총빚은 영수명의 아파트 담보 8천만 원에 사업자 대출 4천만 원을 합한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태호가 매달 보내는 생활비와 학원비로 간신히 이자를 막고 있는 구조라는 게 보였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끊기면 시댁은 이자가 밀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태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곧 꺼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태호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태호가 화면을 보더니 답장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달라는 거야. 이번 달 가게 식자재비 100만 원만 도와달라고. 저는 그 한숨이 태호도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라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밥 먹자. 그 한마디만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주 중으로 하나 더 확인한 게 있었어요. 시댁 치킨 가게 본사 홈페이지에서 매장 리뷰를 검색했습니다. 별점이 2점 되었어요. 치킨이 눅눅하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리뷰가 최근 6개월간 쌓여 있었습니다. 배달앱에서도 주문수가 눈에 띄게 적었어요. 태호가 가끔 가게가 잘 안 된다고 푸념하던 게 사실이었다는 뜻이었죠. 메모장을 다시 열어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보증금 출처 증명으로 이체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적금 해지 확인서 확보. 시댁 재정 구조는 총 빚 1억 2천만 원, 매달 빠져나가는 돈 약 110만 원, 가계 적자. 태호 통장 이관은 아직 미완. 기한은 3주 남았다. 숫자들이 자리를 잡아가니까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볼트 하나만 빼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그 볼트는 태호였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식탁에 커피 2잔을 놓았어요. 태호를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우리 살림 이야기 좀 하자. 태호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깜빡였어요. 갑자기 무슨 살림 이야기? 결혼하고 3년인데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한 적 없잖아.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봐. 태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잔액이 화면에 떴어요. 120만 원. 태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맞아? 어디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태호가 스스로 최근 이체 내역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50만 원, 정한의 아이 영어학원 40만 원, 태권도 20만 원, 가게 지원금 100만 원. 본인 눈앞에 숫자들이 쭉 나열되었어요. 태호가 한참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3년이면 얼마야? 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호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더니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았어요. 3,800만 원? 명절 용돈이랑 비정기적으로 보낸 것까지 합치면 4천만 원에 가까워. 태호가 계산기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마시지도 않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저는 여기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쉬었다가 입을 열었어요. 추석 때 이야기할게. 태호의 어깨가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나 사과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당신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말 아니야? 우리 딸한테 저런 집안 피가 섞여서 공부를 시켜봐야 뭐가 되겠냐고 한 거.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어 태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날 기록해둔 날짜, 시간, 그리고 명자가 한 말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태호가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지도 않고 같은 문장 위에 눈이 멈춰 있었어요. 미안해. 그건 시어머니를 대신한 사과이면서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어버린 자기 자신한테 하는 사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다시 가져와 화면을 껐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태호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자는 거 아니야. 세 가지만 제안할게.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첫째, 앞으로 살림은 내가 관리하는 게 낫겠어.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시댁으로 가는 자동이체 전부 이번 달부터 끊자.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 어머니한테 우리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당신이 직접 말해. 태호의 고개가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엄마한테 내가 직접 말하면 난리 날 텐데. 난리가 나야 끝이 나는 거야.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을 때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만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 주 월요일이었어요. 태호가 은행 앱을 열고 시어머니에게 가는 자동이체 50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정한의 아이 학원비 결제도 해지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과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태호가 해지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해지 완료 알림이 뜨자 태호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전화할 테니까 며칠만 시간 줘. 일주일. 저는 기한을 잘라 말했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메모장에 적었어요. 통장 이관 완료. 자동이체 해지 완료. 시어머니 통보는 일주일 내. 태호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한 건 해지 후 5일째 되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른 방에 있었지만 문 너머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요즘 형편이 좀 안 좋아서 당분간 용돈 보내기 어려울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명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 당분간이 뭐야? 네가 아들이야 남이야. 정한의 진이 학원비도 좀 어려워. 그년이 시킨 거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벽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태호가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눈을 감는 게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호가 거실 소파에 축 늘어져 앉았어요. 저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당장 올라온대. 내일 온다고.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한 수순이었으니까요. 오시라고 해. 대신 이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어요. 다음 날 오후 1시 명자가 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명자가 소리쳤어요. 수진이 너 나와봐. 저는 거실에 서서 명자를 맞이했습니다. 명자가 구두를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오려고 했어요. 어머니, 신발은 벗고 들어오세요. 명자가 멈칫했습니다. 태호가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앉아. 명자가 마지못해 구두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저를 쏘아보았어요. 저는 소파 맞은편에 서서 수치만 말했습니다. 어머니, 3년 동안 저희가 시댁에 보내드린 돈이 3,800만 원이에요. 지금 저희 저축은 거의 없고 아이 교육비도 빠듯합니다. 명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금방 턱을 치켜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들한테 용돈 받는 게 뭐가 잘못이야. 효도도 모르는 년이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효도를 하려면 저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 명자가 태호를 돌아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태호야, 너도 이년편이야? 태호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명자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엄마, 추석 때 장인어른한테 흑발이라고 한 거 나도 다 들었어. 명자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3초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명자가 핸드백을 집어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두고 보자. 현관으로 나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그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명자가 두고 보자라고 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서 돈을 꺼낼 카드가 없어졌다는 걸 명자 스스로도 느낀 거예요. 그날 밤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작은 파이프라인 차단 완료. 명자가 돌아간 뒤 첫 번째 주 시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었어요. 태호에게는 연락이 뜸했지만 제 카톡에는 하루에 서너 통씩 메시지가 왔습니다. 네가 우리 집 망하게 하는 거야. 천한 것이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어. 태호한테 잘릴 줄 알아. 저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메시지를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해 두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한 기록이라고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명자의 두 번째 수는 정아를 통해 나왔습니다. 정아가 태호에게 전화했어요. 태호가 거실에서 통화를 시작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정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진이 학원비가 2달째 밀렸어. 학원에서 그만 나오라고 했어. 태호가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태호가 입술을 깨물더니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아야. 나도 지금 형편이 안 돼. 전화기 너머에서 수화기를 빼앗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조카 학원비도 못 내는 게 사람이야. 네가 그래도 외삼촌이라고. 태호가 눈을 질끈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이가 있어, 엄마. 전화를 끄는 태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자금이 끊긴 지 3주째 시댁 치킨집에 본격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아버지 영수에게서 태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는 분이었죠. 태호가 통화를 마치고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신 건 처음이야. 가게 식자재비가 2달째 밀렸는데 본사에서 경고장이 왔대. 얼마나 밀렸는데? 800만 원. 목소리가 되게 작더라. 저는 태호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보태줄 수 있는 돈은 없어. 그리고 100만 원 보태봤자 800만 원 구멍은 안 메워져. 당신도 알잖아. 태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반박하지 못했어요. 이 시점에서 시댁의 경제 상황이 정확히 어디까지 왔는지 더 알아야 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정아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올케,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정아가 굳이 저를 찾아온다는 건 시댁 안에서 정아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틀 뒤 퇴근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고 답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정아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나가래. 나가라니? 정아가 코를 훌쩍이며 아이스 커피를 감싸 쥐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밥축 내는 게 몇 년째냐고. 이혼 위자료 받은 거 어디 갔냐고 다그치더라. 뭐라고 했는데? 진이 어린이집비랑 생활비로 다 썼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럼 나가서 벌어. 여기 더 이상 못 먹인다 하더라.
정아가 빨대를 물며 시댁 상황을 하나씩 쏟아냈어요. 치킨집 매출이 월 500만 원도 안 나와. 아버지 카드가 2장이나 정지됐고 카드 정지까지. 정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가 계모임에서 빌린 돈이 1,000만 원인데 갚을 길이 없어. 총무한테 전화했다가 빌린 돈부터 갚고 연락하라고 잘렸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정아를 보았어요. 정아 씨도 그 집에서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정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냅킨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말했어요. 추석 때 한우 가지고 그런 거 나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미안해, 올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아가 시모에게 휘둘려온 구조 안의 공범이었다는 건 분명했지만 지금은 시댁 내부 사정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와 차에 앉자마자 메모장을 열어 정아가 건넨 정보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정아와 만난 뒤 시댁의 총 빚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영수명의 아파트 담보빚 8천만 원, 가게 사업자 대출 4천만 원, 명자의 계모임 빚 1,000만 원, 영수 카드빚 약 2천만 원, 식자재 밀린 돈 800만 원, 합계 약 1억 5,800만 원이었어요. 시댁 재산을 빼보면 영수 아파트 시세 3억에서 담보빚 8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만 원, 명자 아파트 시세 3억에서 전세 보증금 2억을 빼면 1억, 가계 보증금은 대출이랑 위약금 빼면 거의 제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파트를 하나라도 팔지 않으면 없다는 뜻이었죠. 한편 시댁 치킨집에 결정적인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본사에서 식자재비 3개월 체납을 이유로 가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예고장을 보낸 거예요. 2개월 안에 밀린 돈을 전부 내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수가 태호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밀린 게 800이고 위약금이 1,500이란다. 태호야, 어떡하면 좋겠냐? 태호가 이마를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영수의 한숨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그 시각 시댁에서는 명자와 정아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정아가 나중에 보내온 메시지에 따르면 명자가 정아에게 소리쳤다고 해요. 네가 이혼만 안 했으면 네 남편이 벌어왔을 거 아니야.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한 게 뭐야? 정아가 받아쳤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올케네 친정을 흙발이라고 무시하니까 돈이 끊긴 거 아니야.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라고. 명자가 정아의 뺨을 때렸대요. 정아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시댁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메모장을 열어 적어둔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자금 차단 이후 3주 경과, 시댁 치킨집 계약 해지 예고 접수, 시모와 시누이 물리적 충돌 발생, 시아버지 카드 2장 정지. 저는 시댁을 직접 무너뜨리는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던 돈을 막았을 뿐인데 시댁의 구조가 이 정도로 약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친정아버지의 5천만 원을 돌려드리는 것. 이걸 위해서는 전세 계약 자체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주 초 태호가 퇴근하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정아가 시댁 나왔대. 정아가 아이 진이를 데리고 구청에 한부모 가정 긴급 지원을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지원시설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나가면서 명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야. 명자는 정아가 나가는 걸 막지 않았대요. 정아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정아와 손녀 진이의 밥값마저 부담이 됐기 때문이었죠. 시댁 아파트에는 명자와 영수 단 2사람만 남았습니다. 정아가 시설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옳게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진이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랑 한부모 가정 자녀 돌봄 지원 제도를 검색해 링크를 보내주었어요. 직접 돈을 주거나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의 또 다른 지갑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아가 짧게 답했어요. 고마워, 올게. 시댁 치킨집의 계약 해지 예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영수가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동네 새마을 금고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신용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 거절당했고 지인들에게도 손을 벌렸지만 가게가 안 된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진 뒤라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2개월이 만료되었어요. 본사에서 공식 계약 해지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가게 간판을 떼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통보와 함께 위약금 1,500만 원이 청구되었어요. 태호가 주말에 시댁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태호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가게가 텅 비어 있더라. 아버지가 혼자 앉아서 간판 철거 견적서를 보고 계시더라고. 저는 태호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가게 정리 비용은 우리가 내면 안 돼. 그건 시아버지 명의 대출이랑 위약금 문제야. 우리 돈이 들어가면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 태호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숫자를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로는 시댁에 돈을 보내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걸 태호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호는 아이 방에 들어가 오래도록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자 시댁의 돈줄이 완전히 끊겼어요. 영수의 사업자 대출 4천만 원은 가게 매출로 갚고 있었는데 매출이 사라지니 갚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은행에서 한 달째 안 갚았다는 통보가 나갔고 영수 명의 아파트에 담보빚 8천만 원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과정에 직접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태호를 통해 그리고 정아가 간간히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댁의 경제 구조가 태호의 돈이라는 기둥 하나에 기대어 서 있었다는 게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드러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명자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돈이 궁해지니까 계모임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미 1,000만 원을 빌려놓고 석 달째 갚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모임 총무 박 씨가 전화를 받더니 한마디 했대요. 빌린 돈부터 갚고 연락해. 정아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명자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부녀회에서 우리 집은 아파트 2채의 가게까지 있다고 자랑하던 명자의 체면이 전화 한 통에 무너진 거예요. 계모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녀의 김 씨가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앞에서 다른 주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정아가 우연히 들었대요. 그 집 치킨집 망했다며. 아들한테도 버림받았다더라. 명자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집안의 격이 동네 수군거림거리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부녀의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과 마주치면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정아가 한 줄로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밖에 안 나가. 이 무렵 명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명자명의 아파트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 임 씨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전세 만기가 되기 전에 보증금을 좀 깎아서 다시 계약하자고 요청한 거였죠. 보증금을 낮춰서 그 차액만큼 현금을 손에 쥐려는 속셈이었는데 임 씨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임 씨 쪽에서 역으로 물었어요. 계약 만기가 3개월 남았는데 보증금 돌려줄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거죠? 명자가 당연하다며 걱정 말라고 했다지만 돌려줄 2억 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우리 집 전세 계약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전세 만기가 4개월 뒤였습니다. 계약을 더하지 않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그중 5천만 원을 태호와 합의해서 친정아버지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어요. 나머지 1억으로 더 작은 집을 알아보면 되는 계산이었죠. 저는 후배 은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동네에 보증금 1억 이하 전세나 반전세 매물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갑자기 언니 이사해? 응, 좀 알아보는 중이야. 알겠어. 내가 찾아볼게. 이 이사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어요. 시댁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날 밤 메모장을 갱신했습니다. 시댁 치킨집 계약 해지 완료. 영수 대출 연체 시작. 명자 계모임 인맥 단절. 정아 한부모 지원시설 이동. 명자 명의 아파트 세입자 임시 전세 만기 3개월 전. 그 아래에 다음 단계를 적었어요. 우리 집 전세 해지 통보. 보증금 회수. 친정 5천만 원 반환. 이사. 당초 계획의 한 달은 넘겼지만 전세 만기까지의 시간을 감안하면 수개월 안에 모든 게 마무리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이제 지켜보는 단계에서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했어요. 그 주 토요일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종구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순남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지난 한 달여간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시댁의 재정 상태, 태호의 통장 관리를 제가 맡게 된 것, 자금을 끄는 뒤 시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듣다가 무릎 위에 손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됐냐? 네, 아버지.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결혼할 때 보태주신 5천만 원,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손을 저으셨어요. 됐다. 그 돈은 너 준 거지. 돌려받으려고 준 게 아니야. 아버지, 그 돈은 철물점 30년치예요. 저 사람들이 그 돈의 가치를 몰라도 저는 압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본인의 갈라진 손바닥 위에 멈췄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부엌 문 앞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계셨는지 앞치마 끝자락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네가 고생한다. 그게 동의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체 확인서랑 통장 거래 내역 원본에 서명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다시 가져오셨고 저는 서류 한 장 한 장에 아버지의 서명을 받았어요. 볼펜을 쥔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후배 은정이 소개해준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담당 법무사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말했어요. 전세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를 보내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힘은 없지만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로 남길 수 있어요.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작성을 맡기고 수임료를 현금으로 계산한 뒤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태호에게 전세해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태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맞은편 바닥에 앉았습니다. 우리 전세 만기 4개월 남았어. 갱신하지 말고 보증금 돌려받아서 더 작은 데로 이사 가자. 태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은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돌려받는 1억 5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친정에 돌려드리자. 이사 비용은 어떻게 하는데?
남은 1억으로 보증금 8천만 원짜리 반전세를 알아보고 있어. 월세가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 벌이로 충분해. 태호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내렸습니다. 알았어. 그 알았다에는 체념과 동의와 미안함이 전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법무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의사를 알리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 증명이 나간 지 3일 뒤 저는 시어머니 명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저희 이사합니다. 그동안 매달 보내드린 용돈도 이제 보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댓말을 썼지만 그 안에 여지는 한치도 없었습니다. 5분 뒤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연달아 쏟아졌어요. 네가 감히 그 보증금에 내 아들 돈도 있어. 너 이혼당할 줄 알아. 저는 모든 메시지를 캡처해 둔 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호가 전화기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가 15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어요. 엄마가 당장 올라온다고 했어. 오셔도 바뀌는 건 없어. 그리고 당신이 직접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추석 때 장인어른한테 한 그 말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거. 어머니한테 당신 입으로 말해야 돼. 태호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더니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벽 너머로 태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추석 때 장인어른한테 흑발이라고 한 거. 그게 다의 시작이야.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나왔어요. 그게 뭐 어때서? 평소의 기세는 없었습니다. 어때서가 아니라 그게 다의 시작이라고. 태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끊은 뒤 태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저는 태호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태호가 물을 받아 마시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세 만기까지 보증금 돌려받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 돼. 집주인 쪽에서 새 세입자들이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 그날 밤 태호와 저는 처음으로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아이의 미래 교육비를 함께 계산했습니다. 2주 뒤 은정이 매물을 찾아주었어요.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반전세 빌라였습니다. 지금 사는 곳보다 10평 작았지만 아이 어린이집이 가까웠고 친정까지 1시간 거리였어요. 태호와 함께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태호가 작은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가 아니라 제대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이사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시댁에서는 더 이상 태호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명자가 포기한 게 아니라 명자 자신의 생존 문제가 급해진 거였죠. 정화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수명의 아파트의 대출 이자가 2개월째 밀리면서 은행에서 공식 독촉장이 날아왔대요. 명자가 그 독촉장을 영수한테 내밀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장이면서 이것밖에 못해. 영수가 평생 처음으로 받아쳤대요. 당신이 사돈한테 그러지만 않았어도 태호가 돈을 끊었겠어? 명자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시댁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명자의 카톡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메모장에 적었어요. 내용 증명 발송 완료. 새집 가계약 완료. 친정 반환 5천만 원은 이사 후 즉시 실행. 시댁 상황은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중. 저는 이 과정에서 시댁을 공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돈을 지키고 원래 친정 것이었던 돈을 돌려드리겠다는 결정을 했을 뿐이에요.
그 결정 하나가 허세로 쌓아 올린 시댁의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2주 앞둔 어느 날 정아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명자명의 아파트의 세입자 임 씨가 전세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공식 요청을 해온 거예요. 임 씨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에 미반환 기록을 남기겠다는 내용 증명까지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명자에게는 2억 원을 돌려줄 현금이 없었어요. 이 아파트를 팔더라도 파는 데만 두세 달이 걸리고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갚아야 하니 명자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죠. 명자가 임 씨에게 새 세입자를 구해서 넣겠다고 했지만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에 문의가 오지 않았대요. 같은 단지에 비슷한 조건의 전세 매물이 여러 개 나와 있었고 전세를 찾는 사람도 줄어든 시점이었습니다. 중개사가 보증금을 낮추셔야 한다고 했지만 보증금을 낮추면 그 차액을 명자가 자기 돈으로 메워야 했어요. 메울 돈이 없으니 낮출 수도 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전세 만기일이 지나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자 임 씨는 예고대로 법원에 신청을 넣었어요. 약 한 달 뒤 명자명의 아파트 등기부에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붙어있는 한 이 아파트를 팔거나 빚 담보로 잡으려 해도 사실상 거래가 안 되는 거였어요. 명자의 마지막 깨끗한 재산에 쐐기가 박힌 겁니다. 한편 영수명의 아파트의 대출 이자가 3개월째 밀리면서 은행에서 통보가 나갔어요. 더 이상 나눠서 갚는 걸 허락할 수 없으니 남은 빚 전액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요구였습니다. 8천만 원짜리 담보가 실제로 집행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죠. 영수가 은행에 직접 찾아가 사정했대요.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은행 쪽 대답은 단호했다고 합니다. 3개월 넘게 밀리시면 내부 규정상 연장이 안 됩니다. 영수가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태호에게 전화했어요. 태호야, 아파트를 뺏길 수도 있다. 태호의 목소리가 처음 듣는 만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댁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가 3개월째 밀리면서 관리사무소에서 미납세대 공지를 붙이겠다는 고지서가 현관문에 나왔대요. 같은 층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명자가 황급히 떼어냈지만 이미 옆집 주민이 본 뒤였어요. 부녀의 김 씨를 통해 그 집 관리비도 못 낸다는 소문이 단지 전체로 번졌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집안의 격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아파트 현관에서 아는 사람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무렵 이사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새집 잔금일이 다가오면서 지금 사는 전세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 반환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한 덕분에 잔금일에 맞춰 보증금 전액이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을 태호와의 합의 아래 친정아버지 종구의 통장으로 바로 보낼 준비를 마쳤어요. 나머지 1억에서 새집 보증금 8천만 원을 빼면 2천만 원이 남는데 이게 우리 가족 셋의 재출발 자금이 되는 거였죠. 이삿짐 센터에 견적을 받고 짐을 정리하면서 이 집에서의 3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사 당일 이삿짐 트럭이 떠난 빈집에서 거실 창밖을 마지막으로 보았어요. 태호가 아이를 안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친정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보냈어요. 이체 확인 화면을 보며 아버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돌려드려요. 감사합니다. 1분 뒤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밥 먹었냐? 3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3글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빈집에 전등을 끄고 나왔어요. 이사한 뒤 일주일쯤 지나서 정아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영수명의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대요. 경매가 진행되면 은행이 담보빚 8천만 원을 먼저 가져가고 거기서 사업자 대출 4천만 원과 카드빚 2천만 원과 밀린 관리비까지 빼면 영수와 명자 손에 떨어지는 돈은 거의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몇 달 걸리더라도 이미 시작된 이상 시댁이 그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정아가 메시지 끝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엄마가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방 하나만 같이 쓰자고 했어. 정아 자신도 지원시설에서 겨우 버티는 형편이라 명자를 받아줄 여력이 없었어요. 옳게, 나도 어떡할 수가 없어.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정아 씨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정아 씨 몫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고 정아 씨는 진이 잘 키우는 게 먼저예요. 고마워, 옳게. 그리고 미안해. 그 미안하다에는 추석 때 한우 바코드를 뒤집어 보며 코웃음 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게 담겨 있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짧게 답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 주말 태호가 퇴근 후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전화하셨어. 아파트 경매가 시작돼서 살 때를 알아봐야 한대. 어머니가 울고 계시다고. 태호의 눈이 붉었습니다. 저는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우리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야.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아이 방에 들어갔어요. 잠든 딸의 이불을 여미고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보았어요. 태호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딸의 아버지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 후 한 달이 지난 일요일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새 집에서 친정까지 1시간 거리였어요. 아이는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친정 골목에 들어서자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집이다. 철물점은 일요일이라 문을 닫았고 아버지 종구가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셨어요. 그 등이 추석 때 시댁 현관 앞에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넓고 곧았어요. 어머니 숨 남은 아침부터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가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도울게. 됐다, 앉아있어.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옆에 서서 두부를 썰고 팔을 다듬었어요. 부엌에 된장 끓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갈라진 손이 국자를 저을 때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가 천하다고 깔봤던 그 손이 지금 제 가족의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밥상에 4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아이.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와 김치와 밥이 전부였지만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집어 아이 밥그릇 위에 올려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아이가 젓가락을 쥔 작은 손으로 김치를 집어 아버지 밥 위에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도 먹어. 아버지가 그 김치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입에 넣으시며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며 국을 한 그릇 더 떠주셨어요. 밥을 먹던 중에 아버지가 불쑥 물으셨습니다. 새 집은 좀 좁지 않냐? 좀 좁긴 한데 아이 어린이집이 가까워서 좋아요. 태호는 잘하고 있고 사위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딸이 고생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려서 물으시는 거였습니다. 요즘 아이 어린이집 등원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줘요. 아버지가 밥을 한 숟갈 뜨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됐다. 그 됐다에는 사위를 받아들인다는 뜻도
딸의 선택을 믿는다는 뜻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는 동안 저는 마당에 나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이는 마당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흙을 양손 가득 쥐고 동그란 걸 빚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손에 흙 묻는 거 좋은 거야. 저는 그 말이 시어머니가 흙발이라고 깔봤던 것에 대한 아버지만의 대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 채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아까 그 돈 고맙다. 5천만 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딸이 자기를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아 아이가 노는 것을 함께 바라보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더니 옛날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 태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잘 계시지? 다음에 나도 같이 가자. 저는 한 손으로 답장을 쳤어요. 그래, 다음에 같이 가자.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태호가 이 말을 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시작이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태호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라면을 끓여 놓고 반찬 몇 가지를 꺼내 놓은 식탁이 정갈했습니다. 아이를 깨워 셋이 앉아 밥을 먹었어요. 태호가 젓가락을 든 채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표정이 어땠어? 좋았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김치 올려드렸더니 한참을 쳐다보시더라. 태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그때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면 됐어. 그 밥상 위에 시댁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태호가 퇴근하며 한 가지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아파트 경매 시작되고 나서 먼 친척 집에 잠깐 들어가셨대. 어머니는 같이 안 가고 혼자 동네에 작은 월세방 얻으셨다더라. 명자명의 아파트는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기록이 걸린 상태에서 파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어요. 2억을 갚고 나면 명자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통쾌하지도 동정이 되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담담함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메모장을 마지막으로 열었습니다. 그동안 적어둔 항목들을 쭉 훑어보았어요. 보증금 출처 증명 완료. 시댁 재정구조 파악 완료. 통장 관리 변경 완료. 자동이체 해지 완료. 전세 해지 및 이사 완료. 친정 5천만 원 반환 완료. 맨 처음 적었던 기한 한 달은 실제로 넉 달이 넘게 걸렸지만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실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바라보다가 맨 아래에 한 줄을 적었어요. 이 메모장을 닫는다. 저장을 누르고 앱을 닫았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았어요. 새 집의 창밖으로는 큰 아파트 단지 대신 작은 골목과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아이가 자는 방의 문을 살짝 열었어요. 아이가 이불을 걷어찬 채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아이의 작은 손을 보았어요. 낮에 친정 마당에서 흙을 쥐고 놀던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언젠가 말해줄 거예요. 내 외할아버지는 흙 묻은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걸 만들어 온 사람이라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흑발이라는 모욕을 당하고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을 열고 숫자를 적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받고 복수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쪽을 택한 겁니다. 사실 수진이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 통장에서 매달 얼마가 빠지는지 확인하고 자동이체를 끊고 우리 살림을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나만으로 시댁의 모래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시댁이라는 곳이 처음부터 남의 돈 위에 서 있었다는 뜻이죠.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의 성실함을 깔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철물점에서 30년을 일하셨어요. 갈라진 손으로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딸에게 내밀며 이거면 시작은 되겠다 한마디만 하신 분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손을 천하다고 비웃었지만 결국 그 손이 만들어낸 돈 위에서 살고 있었던 거였죠.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수진의 아버지가 마당에서 흙장난하는 손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저 손에 흙 묻는 거 좋은 거야. 흙발이라고 깔봤던 사람은 월세 원룸에 혼자 남았고 흙 묻은 손으로 평생을 일한 사람은 손녀와 함께 밥상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수진에게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